제가 이제 세 번째 시집을 끝은 끝으로 이어짐이라는 시집을 내게 됐는데요. 이 시집은 두 번째 시집이 슬픔을 말리다인데 그거를 쓰고 한 2년 반 정도 만에 이 시집을 쓴 것 같아요. 시집 분량을. 근데 이제 시집 내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뭐 한 1년 약간 더 기다려서 이제 내는 건데, 그래 거의 4년 만에 내는 건데, 이 시집은 저는 그 환경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그 다음에 그 인도 같은 나라에는 보면 코로나가 온 상태에서 대홍수가 오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메뚜기 떼가 그렇게 창궐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마찬가지죠. 홍수가 엄청나게 오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는 또 그 봉쇄가 돼서 코로나가 또 번지니까 봉쇄가 돼서 외지에서 그 도움을 주러 오지를 못한대요.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들, 캘리포니아의 그 막 산불, 호주의 산불, 그게 뭐 거의 몇 달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인간이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작자수라고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이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지만 뭐 몇백 경찰이 그 건물을 지어 올리고 깜짝 놀랄 만한 뭐 비행기들을 만들고 원클릭으로 세계가 연결되는 이런 시대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만 해도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온난화가 되는 거죠. 지금 시베리아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그 미생물들, 악성 미생물들도 많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게 인간들에게 막바로 침입에 들어올 것인데, 당장 일본만 해도 후쿠시마 그 방사선 그걸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처리 비용이 비싸니까 그냥 동해로 흘러보낸다잖아요. 그럼 그거 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너무 이제 심각한 거죠. 이거는 저는 뭐 벌써 뭐 50이 넘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살 날이 오래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환경을 주는 거죠. 4차 산업까지 가면 직업조차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시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거와 연관되는 건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인간이니까 또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천당 간다, 뭐 어디 뭐 극락 간다, 그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못 믿는 사람들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존재가 어떻게 되냐, 그냥 사라지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죽어서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간의 이런 모습은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이런 모습은 없어지지만 다른 형태, 이를테면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흙으로 내려가든 물로 내려가든 아니면 뭐 화장을 하면 하늘로 이렇게 가든. 근데 그게 가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땅에서 녹아내리면은 그게 땅과 다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물을 만나면 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물은 또 나무로 올라가고 풀로, 채소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죠. 사람의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도 사라지고 이런 공간 속에는 우리는 없는 거죠. 없지만 다른 형태, 이를테면 채소의 일부, 돌의 일부, 나무의 일부 이런 것들로 저는 이렇게 합성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성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도 말하고 뭐 기독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자기 이외의 어떤 사물이나 하다못해 돌이랑 땅에 뒹구는 돌이나 나무 한 그루나 무생물, 소, 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자기처럼 이렇게 보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를테면 막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거나 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왜 그게 나의 일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동물들이고 식물들이고 또 무생물이라도 돌들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역시 이제 계속 한번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환경 문제 그런 것들도 좀 더 생각하면서, 그거는 뭐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못 견디잖아요. 농사도 한 개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제 시에도 있지만 아마 저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는 동구권이거든요. 슬로베니아에서 아마 바나나를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과 이제 못 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바나나를 키우든가 뭐 파인애플을 키우든가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뭐 농사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 전제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는 제가 볼 때 계속 와요. 지금 저부터도 이게 언제 끝나나라고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안 끝나는가 하면 그 변종들이 나올 것이고 인간이 자연성으로 너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자연성으로 너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변종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는 거의 암울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사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생활을 이제 일상적으로 이런 생활을 이제 저는 한다고 봐요.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함들을 저는 한번 시를 한번 써보고 싶었고, 이번 시집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시집이 지붕의 등뼈고 두 번째 시집이 이제 슬픔을 말리라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뭐 한 2년 반 정도 했었는데, 저는 뭐 시를 쓰면 일단은 투고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메이저라고 하는 출판사에 뭐 장비죠. 장비가 제가 학교 다니던 80년대에는 뭐 대단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그 대단한 것들이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 혹은 뭐 작가라면은 일단은 뭐 장비 같은 데서 내보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보고 싶어 하니까 일단 투고를 하죠. 투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편집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제 자네 통고를 해주죠. 두 번째 시집은 제가 안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실천문학에 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답신 같은 게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3개월, 작년 2월에 뭐 시집을 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 마침 뭐 딴 데 시집 내자고 하는 데가 있어서 좀 오래, 보통 뭐 소문으로는 뭐 한 3년 기다려야 된다고 장비에서는.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기다리면은 그는 뭐 쓴 시가 신작이 아니라 구작이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뭐 기다릴 생각이 없었는데,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는 충분히 제가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가라면 한 번은 이제 그런 데서 내야, 내고 나서 뭐 제가 뭐 딴 데 또 가든가 이렇게 해야 아마 맞지 않나. 제가 뭐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이 나오게 됐고, 이 시집은 나오기 전에 이제
원래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 그 아르코 창작 그 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데 뭐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거 지원금이 이제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창작 기금을 또 받았죠. 창작 기금을 받아서 아무튼 받았고 그 창작 기금하고는 뭐 상관없죠, 이 시집하고는. 근데 이제 시를 잘 안 내주니까, 시는 뭐 거의 안 팔린다고 봐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안 팔리니까 그 창작 기금을 갖고 이제 뭐 시집을 내든가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 서너 군데 출판사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라나 인세를 줘요. 인세를 주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출판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몇 군데를 이제 저희들이 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거의 뭐 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500만 원, 뭐 600만 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물론 뭐 시를 뭐 열심히 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두 번째 시집이 제가 어떤 좀 평가를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슬픔을 말리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우리 제2회 박영근 작품상을 받기로 했고, 그 박영근이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 하면, 시인은 어떤 시인인가 하면, 우리가 그 안치환이가 부르는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의 그 원작자예요. 근데 이제 일찍 죽었죠. 죽어서 이제 그 시인을 기리기 위한 그 작품상인데, 그게 나름대로 좀 꽤 이제 유명해요. 상금 얼마 안 되는데. 그러고 뭐 그걸 받았고 두 번째 시집을 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문학상 뭐 신인상이라고, 그거는 이제 그 상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주는, 문호를 개방하는 거죠, 비가톨릭 신자에게. 그거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시집이 되게 이제 좀 평가가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세 번째 시집을 이렇게 내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집에서는 이제 장비는 떨어지고 실천문학에 냈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장비에 내게 됐고, 그래서 저는 뭐 되게 만족합니다. 뭐 시집도 뭐 빨리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시 쓰는 사람들이 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시 쓰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은 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뭐 관료, 공무, 뭐 이렇게 뭐 직장인, 그 업무하다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무슨 시가 되겠어요? 시를 쓰는 사람들은 늘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딴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황당한 무슨 SF 세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 나무가 왜 저렇게 굽어 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죽으면 뭐 어디로 가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현대사회가 놓치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돈 벌려고 이렇게 날뛰다가 과학을 그렇게 발전시키고 하다가,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지금 뭐 말로는 이제 그 창의력, 뭐 아이디어, 인문학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그 근본적인 소스가 저는 문학이라고 보고, 그 소설이나 시죠. 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이 뭐 그 노래만 잘 불러서 되나요? 가사나 그 작곡하는 어떤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문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든지 마찬가지죠. 잘 작동하지 않아요. 늘 불평등한 것이 있고, 사람은 왜 행복보다는 불행한 측면이 더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힐링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문학인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대기업에서 문학을 합니까? 안 하죠. 돈 되는 것만 하죠. 돈 되는 걸 하니까 세상을 다 버려놓는 건데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데 돈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뭐 이런 자본주의 논리죠. 돈 벌거나 이런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요. 사람이 살아봐야 한 50년, 60년, 70년 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하고 죽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자식 다 키워놓으면 또 뭐 손자보고 또 뭐 경비원하러 가고 이거는 뭐 도대체 우리가 뭐 공공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50 넘으면 뭐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다 자기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걸 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시를 쓰니까 시에 대해서 늘 생각하죠. 근데 시라는 게 낚시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휙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가 이제 가슴에서 이렇게 뭐가 한 문장이라도 어떤 모티브라도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낚싯들 들이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쉽게 오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닌다거나 지금 뭐 코로나로 뭐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여튼 간에 제가 제 속에 있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남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막 그 것들을 하죠. 그래야 이제 감정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길 가다가도 뭐가 탁 튀어나오면 이제 그걸로 시적 소재를 삼을 수 있고 음악 듣다가도 뭐 책을 읽다가도 아 이거네라고 해서 그걸 잡고 이제 늘어지는 그런 거. 그렇게 뭐 제가 뭐 영감을 받는 거는 뭐 여러 개가 있죠. 몇 가지 여행 뭐 음악 듣는 거, 책 읽는 거, 책 읽는 데서 가장 더 많이 얻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떻게 우연히 고등학교 때에 저희 집에 책이 많아서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전집들을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전집들이 전부 다 소설이에요. 그리고 막 철학, 세계 철학, 뭐 대전 이런 거, 뭐 12권짜리, 그 다음에 뭐 세계문학 전집, 한국문학 전집. 근데 그걸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빼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 고등학생이 뭐 쇼펜하고 뭐 해결을 뭐 알겠어요. 그냥 읽는 거죠. 읽는데, 읽기는 소설식 읽었는데, 이제 막상 나중에는 제가 시인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그때까지는 시가 뭔지를 또 몰랐죠. 시집은 뭐 없었고 시집은 뭐 한두 권 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본격적으로 대학에 가서 이제 문학을 공부하게 됐고 뭐 그것도 그냥 뭐 이제 어쨌든 간에 한동안 뭐 저도 먹고 사느라고 시를 못 썼고 30대 후반, 40대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저의 어떤 그 전부 같아요. 뭐 이걸 안 하면은 딴 거도 뭐 그렇게 재주가 없어서 할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이게 하면 되게 어려운데 하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스토리들이 생기면 그걸 이렇게 자꾸 늘어지고 그러면 뭐 밤새도록 자꾸 늘어져도 되죠. 그 속에서 막 살게 되니까. 그래서 아주 그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를 못 써서 그렇지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저한테 온다면 뭐 계속 저는 뭐 앞으로 시를 쓰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제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사실은 뭐 저만 영주에 태어났어요. 원래 안동에 살다가 이제 저만 영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시내가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그 분수대 앞이 최고 번화가였고
구역도 제가 많이 놀던 곳이죠. 역 앞에서 옛날에 많이 놀잖아요, 보통. 역 앞에서 놀고, 맨날 저 장진리 같은 데로 초등학교 때 고기 잡으러 가고 자전거 타고, 전문학교 앞이, 지금 시청 앞이 전부 다 그게 산이었고, 앞이 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인터넷 방송 있는 이곳도 논바닥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변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어렸을 때 정서가 되게 저한테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이죠. 그 이제 도시적인 정서보다가 농촌적인 정서, 그때가 훨씬 더, 자연과 이렇게 교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빠르지 않고 좀 느렸고, 또 약삭 빠르지 않았고, 좀 더뎠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제가 그것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저의 어떤 체화된 몸속에 있겠죠. 그래서 고향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향이라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근데 지금은 교통통신, 인터넷 이런 걸로 세계가 그냥 원클릭 사회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프랑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답답한 거는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이 지역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역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어떤 세계적인 것, 슈마흐가 말했던 거,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지방적인 걸 세계적인 것까지 올려놨을 때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방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거는 많이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좁은 사고를 하고 있는가, 경험의 폭이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다른 어떤 세계들을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총합하는 속에서 어떤 세계적인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주에 살지만 늘 바깥을 많이 생각하죠. 그때 러시아, 이런 스웨덴, 아니면 인도차이나 반도, 마추픽추가 있는 페루 같은 나라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고, 앞으로의 저는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지방에 살면 그런 걸 잘 하시지 않더라고요. 맨날 이제 무슨 유적, 어떤 거 발견, 그거는 이미 했는 거잖아요. 했는 걸 자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역의 문화를 또 가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 문화가 저건 중국 자주 갔는데 한국하고 비교하면 월등하게 저는 낫다고 봐요. 앙코르와트 훨씬 나요. 근데 계속 이제 한국에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웃기는 얘기죠. 그게 이제 낮고 좋고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적인 자산들이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자산이니까 우리가 지금은 캄보디아가 못 살지만 그 당시 크메르 시대 때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몇천 년 전에.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역시 못 살지만, 미얀마 같은 나라 가면 그 파고다 같은 거는 으리으리해요. 말도 못해요. 크기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며칠 전에 그렇게 기계도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그걸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쪼개서, 피라미드는 또 어떻고요? 이태리 같은 데 가면 같은 두모, 성당, 그쪽은 성당을 두모라고 하는데, 그 성당 가면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우리 지방적인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이제 지방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면은 늘 이제 막혀 있는 상태가 되죠. 사람이 막히면 동맥경화 걸리듯이 사고가 막히면 그건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문학 이런 것들은 이제 늘 새로운 거, 다른 거, 더 넓은 거, 확장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죠.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시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적성이 가장 맞으니까요. 뭐 그림이 좋으면 또 그림 그리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떤 뭐 옛날에 뭐 공부 잘하면 법관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근데 지금 뭐 변호사 돼봐야 뭐 월급 얼마 됩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4차 산업이 되면 일자리 없거든요. 자기들 일자리 없어요. 왜냐하면 AI 같은 그런 슈퍼컴퓨터들이 다 할 건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회계사 같은 직장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가 같은 사람들. 그러면 뭐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분배 문제 같은 것들도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씩 주자는 그런 논의들이 서구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 일어나죠.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돈 벌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근데 돈은 누군가가 벌어요. 근데 점점 소수가 버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눠줄 수밖에,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이제 생각났는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 이제 심각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메르스가 온 지가 얼마예요? 해마다 조류독감이 오고, 돼지콜레라 구제역이 오고, 파도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댐으로, 우리 지금 뭐 4대강 한다고 댐 많이 만들어 놨는데, 기존의 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비가 와요. 지금 경험해 보셨잖아요, 원래요. 이게, 그만큼 이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기존의 댐은 뚝방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가공할 만큼의 폭우라든가 홍수라든가 산사댐이 무너지리 많으니 아마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곧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우리 생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자영업 다 무너지고, 사람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도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수출이 돼서 전 세계가 지금 반 녹다운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집요하게, 그렇게 됐을 때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미리 보면서 자꾸 말해보는 거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이 개발이라는 걸 좀 멈춰보게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너무 자기 이익만 사는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옛날 공동체 같은 것들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정서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환기시켜 보는 것이죠. 그런 시들을 저는 앞으로 좀 더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시도 쓰고 싶지만 좋은 시보다는 필요한 시를 좀 쓰고 싶어요. 앞으로요. 한 3권 정도 했으니까 그 속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포함한 어떤 사회적인 얘기 이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시해 보면 이제 바닥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이제 표제작이 제목이 이제 끝은 끝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거가 있어요. 이제 나는 이미 거기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죽음이라 부르는 그 흔한 곳에
몸의 일부, 나빴던 내 과거의 행실까지도 거기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저는 제 몸이, 또한 이 세상이, 제 몸이 지금 사람들은 밖에서 보면 다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폐는 아마 전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폐는 거의 죽어 있을 거예요. 어떤 장기는 죽어 있을 거예요. 고목나무, 동네에 가면 고목나무들 있잖아요. 고목나무들 보면 뭐 거머티티가 거의 죽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단 몇 잎, 한 줄기,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한 줄기가 결국 그 나무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사는 건 없어요. 뭐 갓난애나 금방 태어난 애나 완벽하게 살겠죠. 우리의 머리 내세포도 죽어가고 또 새로 생성이 되고 몸도 그렇잖아요. 그죠? 일부 죽어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이게 세상도 그렇고 몸 생물이라는 것도 그렇고 죽은 것과 산 것들이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살아있긴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이 시에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죽는 걸 만약에 끝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끝은 끝으로 이어진 세계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으면 그게 썩어서 물이 될 수도 있고 모래에 붙어 있을 수도, 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흙은 그 토양이잖아요. 토양은 뭔가 뭐 어떤 잡초든 뭐든가의 그 기본적인 그 밭이잖아요. 그럼 그 잡초는 누가 먹나요? 새가 먹든 뭐 곤충이 먹든. 그러면 제 일부가 잡초로 들어가서 잡초가 새의 일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은 이제 없어져요. 죽으면 사람의 모양은 끝나지만 세계는 여전히 돌아간다는 거, 순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은 끝으로 이어진 세계의 연속이라는 말이 저는 그런 의미로 쓰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뭐냐, 존재는 늘 새로운 형식으로 우주의 일부로 다시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끝이죠. 죽으면. 그렇지만 다른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태의 존재들을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불교 사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왜냐하면 누군가의 일부가 속해 있는 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일부가 그 안에 스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스며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500년 된 나무가, 그 나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500년 된 나무를 죽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 많은 그 파노라마 사건들을 그것들이 봤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 묻혀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들을 자양분 삼아서 그렇게 살아왔는 것이고, 그 나무가 그 동네와 함께 한 거죠. 논물을 같이 먹고 벼에 대는 물을 같이 먹고 그렇게 살아왔는 거. 이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제 끝은 끝으로 이어진 세계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죠. 또 바닥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제 생각이 나름이죠. 우리는 늘 바닥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지금 주식 열풍이 불잖아요. 주식 바닥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쭉 들어갔다 보니까 더 바닥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꼬라박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결국 주식이라는 것도 올라오잖아요. 주식이 만약에 계속 내려가면 그런 이제 세계가 망하는 거죠. 결국은 자본시장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뒤를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보세요. 주식 시장이 시작된 이래 계속 내려가서 완전히 지하 수천 미터까지 내려간 적 있나요? 내려가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름인데,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에 좀 그냥 우리가 이러면 땅바닥이죠. 근데 땅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층이 엄청나잖아요. 그 안에 또 뭐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층으로부터 훨씬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나름이죠. 1000m, 만약에 지하 1000m 지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0m 지층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또 1000m, 2000m, 3000m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낙심 사회잖아요. 뭐 되는 장사도 없고 애들 취업도 안 되고 뭐 미래는 뭐 완전히 불투명해요. 이제 뭐 예측 가능한 건 거의 없어요. 기후하고 똑같아요. 미래 사회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늘 우울하게 되고 진짜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자연사는 끝난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세계가 이렇게 가면 병자를 하거나 미쳐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확률이 훨씬 더 지금 높아지는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죽어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매년 온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거는 자연사가 아니고 병사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견디면 또 실업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아마 1, 2위를 다툴걸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자연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천수를 누리니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 더 밑바닥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밑바닥에 가서 나보다 더 밑바닥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럼 나는 바닥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미안이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바닥이라는 시를 썼고, 또 이렇게 제목이 끝은 끝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을 가장 많이 담은, 함축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자연적인 여러 가지 그런 지구적인 그런 것도 관심이 많지만, 저도 인간 운명이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또 많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바빠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러나 50 정도 넘어가면 옆에서 픽픽 쓰러지는 사람 많잖아요. 거의 암 걸리거나 주위에서 갑자기 어제까지 같이 술 먹던 사람이 아침에 깨어보니까 부고장이 날아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억압이 가해져서 제명에 못 죽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헌한서련인데, 헌한서련은 이제 강릉 출신이죠. 헌한서련이 이제 정말 시를 잘 썼다고 그래요. 근데 조선시대니까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여자가 무슨 시를 쓰냐고. 그때는 내방가사가 없었을 수도 있었네. 그때 내방가사나 쓰지. 조선사회에서 여자 그냥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여자라고. 근데 헌한서련이 되게 똑똑하죠. 아버지가 헌한서련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이 또 허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한서련이 보니까 조선 남자들이 쓰는 시는 저거는 진짜 내가 발가락으로 쓰겠다. 근데 저 남자 사대부 놈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긴 이제 동생 허균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신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자기 누나죠. 헌한서련의 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한국보다 남존여비 사상이 좀 약간 덜했나 봐요. 와, 대단하다. 이런 시를 쓰는 조선에 여자가 있었네? 그래서 예컨대 이제 헌한서련 해외에서부터 먼저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왜? 조선사회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허균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근데 난서련은 이제 세 가지 자기가 이제 가장 한이 있다잖아요. 뭔가 하면 김성립의 아내도 태어난 거. 김성립이 이제 과거 공부한다고 맨날 이제 서울로 난서련 강릉 떼놓고 서울로 가서 공부한답시고 이상한 풍류 노름이나 하고, 과거부터서는 또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여자로 태어난 거,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자기의 이런 능력들이 한 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남자라는 사람들, 사례부라는 사람들은 자기 발가락만 더 못하는데 저렇게 높은 묘수를 하고 있고 시를 잘 짓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되네요. 또 한 가지는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난설은 나중에 이제 동생 허균이 옥사를 하잖아요. 옥사를 하고 뭐 이제 홍길동전을 뜨면 이제 반란 수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고, 또 난설이 또 남매를 낳는데 남매가 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서울 가 있고 오지도 않고, 남매를 낳았는데 남매는 다 죽고, 조선사회에서 인정 안 하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여자로 태어난 거라거든요. 여자로 태어난 거, 조선에서 태어난 거, 김성립의 아내가 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난설은 개인적인 우리가 볼 때는 개인적인 아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넓게 확장해 보면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예요.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 남존 여비가 엄연한 어떤 그런 제도. 그런 사람의 희생물이죠. 이게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어떤 여류 작가가 그런 봉건적인 시대 때문에 미쳐서 죽는 거죠. 미쳐서 죽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또 동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다 역모에 연루해서 죽고, 뭐 어떻게 살겠어요? 정신분열증 아닌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뭐 난설현이 도사연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분열 증상으로 죽었을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 난설현의 남매묘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어떤 조선 사회, 그다음에 난설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 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설론의 남매묘. 난리가 아니어도 몇 차례 쓸고 간 후 마음의 옥독은 모든 게 끝난 뒤에 나오지. 와서는 서서히 평생을 격렬하게 살다 가지. 꿈에 본 봄날 꽃그늘 밑을 지난 적 있었다만 염은 흉터처럼 그때는 봄날인 줄 몰랐더라. 안 만날 수 있었던 지옥이라면 좋았겠지만 끝내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또한 나의 운명. 균의 참호까지 덮치고 난 후라 예책에서 무심히 넘겼던 희미한 두 글자의 뜻을 오늘에야 분명히 새기게 되었구나. 내가 걸고 있는 이 목걸이는 처음과 끝이 눈물로 묶여있는 수정. 어떤 슬픔은 사람의 손으로는 도무지 빼낼 수 없어 통째로 마음의 분첩 속에 넣고 평생을 견디니 나 무덤 속으로나 대불고 갈 수밖에 없었으니 내 뼈와 함께 한날 한시에 숨을 놓으리라. 나의 한, 나의 시.